2016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JTBC 취재진은 낡은 사무실 건물 앞에 섰다. 이곳은 최순실이 임대했던 곳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무런 공식적 관계가 없는 민간인이었다. 그렇다면 왜 독일의 사무실이 필요했을까? 문을 열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삼성 태블릿 하나가 발견됐다. 기자들이 전원을 켰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이 저장되어 있었다. 공식 발표 전에 작성된 문서들이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문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편집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빨간색으로 수정했고 댓글을 달았고 문장을 고쳤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참모들만 볼 수 있는 기밀 문서를. 최순실, 60세의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그녀의 손에 국가 기밀이 있었나? JTBC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4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답은 한 남자에게서 시작됐다. 샤머니즘 교주 최태민. 일본 식민지 시대 경찰이었던 그는 해방 후 불교 승려가 됐다. 그러다 1970년대 영세교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었다. 불교와 기독교, 한국 무속을 뒤섞은 사이비 종교였다. 미국 언론은 그를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렀다. 1974년 8월 15일 박근혜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암살당했다. 당시 22살이었던 박근혜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바로 그때 최태민이 나타났다. 당신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40년 관계의 시작이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는 2016년 10월 26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최태민은 박근혜가 성장하는 동안 그녀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했다. 1976년 박근혜는 최태민이 설립한 새마음 봉사단의 회장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자원봉사단체였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은 2007년 비밀전문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최태민은 박근혜의 성장기 동안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관계를 몰랐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만 알려져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때때로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종교 집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1994년 최태민이 죽었다. 모두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딸 최순실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2013년 2월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첫 여성 대통령이었다. 국민들은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순실은 공식 직함이 없었다. 장관도, 비서관도, 심지어 공무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4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울리면 그녀는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을 내보냈다. 네, 알겠습니다. 목격자는 수화기 너머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7년 2월 코리아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님은 직접 연설문을 수정하셨지만 피곤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최순실을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무대 뒤에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최순실은 국무회의 문서를 자신의 컴퓨터로 편집했다. 대통령의 일정을 받았다. 인사결정에 개입했다. 심지어 북한과의 비밀회담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 2015년 서울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2개의 재단을 만들라는 명령이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공식적으로는 문화와 체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재단들은 실제로 최순실의 통제하에 있었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통령님께서 제게 이 금액들을 기업들로부터 모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각 재벌그룹에서 받아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다. 삼성, 현대, SK, LG. 대한민국 최대 기업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다. 이것은 기부가 아니었다. 강요였다. 총 금액은 690억 원, 약 6,900만 달러였다. 한 민간인 여성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이었다. 그녀는 공무원도, 정치인도, 심지어 자문위원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최대 기업들이 돈을 냈을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부하면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규제가 강화됐다. 삼성은 특별한 경우였다. 2015년 이재용 부회장은 절박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두 계열사의 합병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통제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 이재용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삼성은 43억 원, 약 3,770만 달러를 최순실의 두 재단에 송금했다. BBC는 2021년 1월 17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이 돈의 일부는 최순실 딸의 독일 승마 훈련에 사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판결에서 명확히 밝혔다. 이재용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암묵적으로 대통령에게 그녀의 권력을 사용해 자신의 원활한 승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합병은 성공했다.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용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가 됐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2021년 그는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이것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순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조율했을까? 그녀는 사무실도 없었다. 명함도 없었다. 청와대 출입증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것이 있었다. 대통령의 귀. 야당 의원들은 팔선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8명의 여성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였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는 2016년 10월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국가정보원의 로고까지 용으로 바뀌었다. 미르재단의 미르는 고대 한국어로 용을 뜻한다. 우연일까? 청와대는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최순실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기밀문서에 접근했다. 군사정보, 북한과의 협상 내용, 내각 인사, 심지어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대통령님은 스스로 연설문을 편집하셨지만 지치셨을 때 저에게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최순실을 무대 뒤에서 돕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최순실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령했다. 그녀는 결정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3년 동안. 2016년 10월 28일 오후 6시 JTBC 뉴스룸이 폭탄을 터뜨렸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습니다. 안에는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습니다. 공개 전에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멈췄다. 거리의 스크린, 식당의 TV, 사무실의 모니터, 모든 곳에서 같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5천만 국민이 그 이름을 알게 됐다.
태블릿 화면이 공개됐다. 파일 이름들이 보였다. 독일 연설 최종본, 국회 시정연설 수정, 대국민 담화 초안. 빨간색 편집 표시가 곳곳에 있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 부분 빼세요. 여기는 이렇게 바꾸시죠. 누가 이런 댓글을 달 권한이 있는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장관? 아니다. 아무 직함도 없는 민간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재임 초 일부 연설문 등에 대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부 연설문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순실은 10월 30일 검찰에 출두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코리아타임스는 10월 30일 보도에서 최순실의 다른 말을 인용했다. 저는 그 태블릿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순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태블릿은 모른다고? 검찰은 움직였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청와대, 재단 사무실, 최순실의 집.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이메일 기록이 발견됐다. 최순실은 한국의 메르켈처럼 보이게 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직원에게 보냈다. 독일 연설을 앞두고 한 짓이었다. 또 다른 이메일에는 장관 후보자 명단이 있었다. 청와대 내부 문서였다. 어떻게 그녀의 이메일에 있는가? 대한민국 거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퇴진, 최순실을 감옥으로. 다음 주엔 100만 명이었다. 그 다음 주엔 200만 명이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평화 시위였다. 11월 20일,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다. 알자지라는 2018년 2월 13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최순실은 국정 개입과 수천만 달러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12월 9일, 국회가 움직였다. 탄핵 표결이 시작됐다. 300표 중 234표가 찬성이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최순실은 협조를 거부했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 청문회에서 그녀는 130번 이상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코리아 헤럴드는 2월 4일 보도에서 그녀의 말을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개인적 이익을 취할 뿐이 아닙니다. 저는 누명을 쓴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은행 기록, 이메일,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법정. 이정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였다. 회사는 업무를 멈췄다. 학교는 수업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이 숨을 죽였다. 판결은 무엇일까? 박근혜는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떠나야 할까?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장일치였다.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됐다. 법정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만 명이 울고 웃었다. 5개월간의 촛불 시위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명확히 밝혔다. DW는 2017년 3월 9일 보도에서 이렇게 인용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국정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 기밀문서를 유출했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강요했다. 재판소는 계속해서 말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개입을 완전히 숨겼다. 이를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배신이었다. 판결문은 더 강한 표현을 썼다. 예일 로스쿨 블로그는 2017년 5월 보도에서 헌법재판소의 말을 인용했다. 그녀의 행동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다. 그녀는 차에 탔다.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향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면책 특권을 잃었다. 기소될 수 있었다. 체포될 수 있었다. 3월 30일 새벽, 검찰이 박근혜의 집 앞에 나타났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혐의는 18가지였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밀 유출, 강요. 그녀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6제곱미터의 독방이었다.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었다. 사흘 전까지 청와대에 살던 사람의 새 집이었다. 법정 공판이 시작됐다. 증인들이 줄을 섰다. 안종범 전 수석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각 기업별 금액이 적혀 있었다. 삼성 400억 원, 현대차 200억 원, SK 160억 원, 롯데 70억 원. LA타임스는 2018년 4월 6일 보도에서 법정 장면을 전했다. 검사가 물었다. 누가 이 금액을 정했습니까? 안종범이 답했다. 대통령님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부하면 세무조사가 기다렸다. 정부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 규제가 쏟아졌다. 한 재벌 총수는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일부는 딸의 말구입과 승마 훈련에 쓰였다. 독일에서 100만 유로가 넘는 말을 샀다. BBC는 2021년 1월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삼성이 보낸 돈 중 일부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에 사용됐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는가? 검찰은 추적했다.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돈의 흐름은 복잡했다. 하지만 끝에는 항상 최순실이 있었다. 정유라, 최순실의 딸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했다. 교수들은 그녀에게 특혜를 줬다.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받았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과했다. 한 교수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렇게 썼다. 이 학생은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가 어디인가? 청와대였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항의했다. 본관을 점거했다. 정유라 퇴학, 최순실 구속을 외쳤다. 총장은 사퇴했다. 교수들은 해고됐다. 정유라는 덴마크로 도피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국제수배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나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이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만든 대한민국이었다.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417호. 박근혜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녀는 죄수곡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었다. 그저 피고인 번호 2017, 고합 251이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18가지 혐의. 읽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박근혜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눈은 정면을 응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변론할 것이 있습니까? 박근혜는 일어섰다. 짧게 말했다. 저는 이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그 후 6개월 동안 그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을 거부했다. 최순실의 재판은 따로 진행됐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은행 기록이 제시됐다. 2015년 10월 15일 삼성전자에서 미르재단으로 200억 원 송금. 같은 날 K스포츠재단으로 200억 원 추가 송금. 이메일이 공개됐다.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낸 메시지. 대통령님, 연설문 이렇게 고쳐주세요. 등록 파일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에는 빨간색으로 수정된 연설문이 있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문서를 받았는가? 통화 기록이 분석됐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심지어 새벽 2시, 3시에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검찰은 통화 내용을 복원하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박근혜는 특수 암호화 휴대폰을 사용했다. 기록이 남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언석에 섰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와 접촉했습니까? 안종범 수석 비서관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대통령께서 원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알았다. 이것은 최순실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박근혜가 직접 지시했다.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증언했다. 그는 2015년 7월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근혜가 직접 만났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통보가 닿습니다. 얼마였습니까? 200억 원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는가?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의 현실이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청와대 앞에서는 무력했다. 2018년 2월 13일 최순실의 판결이 나왔다. 알자지라는 같은 날 보도했다. 최순실 부패 혐의로 20년 징역형.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다.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강요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다. 최순실은 울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주장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벌금도 부과됐다. 200억 원, 약 1660만 달러.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돈이 없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압류됐다. 박근혜의 판결은 더 기다려야 했다.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다. 증거가 계속 쌓였다. 그녀는 여전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그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대통령은 최순실을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대통령이 피해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다. 박근혜의 판결일이었다.
김세윤 재판장이 입장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결문은 300페이지가 넘었다. 요약본만 읽는데도 40분이 걸렸다.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다. 24년. 66세의 여성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었다. LA타임스는 같은 날 보도했다. 박근혜는 18개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 강요, 직권남용, 기밀누설이 포함됐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이 범죄들을 부인했다.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정의 말은 더 강해졌다. 피고인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박근혜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구치소 독방에 있었다. 판결을 TV로 봤다. 벌금도 무거웠다. 180억 원, 약 1,600만 달러. 추징금까지 합치면 350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돈이 없었다. 청와대를 떠날 때 통장 잔고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도 없었다. 삼성동 자택만 남았다. 변호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18년 7월 20일 또 다른 판결이 나왔다. NPR은 같은 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로 8년 징역형 선고. 이것은 별도의 사건이었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에게 불법으로 전달한 사건. 총 35억 원이었다. 합치면 32년이었다. 94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다. 항소심이 진행됐다. 2019년, 2020년. 재판은 계속됐다. 때로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때로는 늘어났다.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 2021년 1월 14일, 마침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CNN은 같은 날 보도했다. 대한민국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 징역형 확정. 두 개의 사건을 합쳐 총 22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최종이었다. BBC는 2021년 1월 13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2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근혜는 현재 69세다. 출소할 때는 89세가 된다. 서울구치소 독방 312호. 박근혜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6시 기상. 식사는 죄수식.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 그녀는 책을 읽었다. 주로 역사책이었다. 아버지 박정희에 관한 책도 읽었다. 편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 면회객도 거의 없었다. 간수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다른 죄수들과 섞이지 않았다. 항상 혼자였다. 건강이 악화됐다.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치아 문제. 교도소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하지만 시설은 열악했다. 2021년 12월 새 대통령 문재인이 특별 사면을 고려했다. 하지만 여론은 반대했다. 범죄자를 왜 사면하나? 결국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계속 복역했다. 최순실은 어땠는가? 그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다. 다른 동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최순실은 면회를 거부했다.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딸 정유라는 독일로 추방됐다.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었다. 이재용은 어떻게 되는가? 삼성 부회장은 2021년 2월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8월에 가석방됐다. 실제 복역 기간은 18개월이었다. 왜 그는 일찍 나왔는가?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재벌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공정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22년을 받았는데 이재용은 18개월? 하지만 법은 그렇게 작동했다. 권력과 돈이 있으면 달랐다. 2021년 12월 30일 자정. 새해가 밝았다. 박근혜는 독방에서 혼자였다. 창문 밖으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다. 6년 전 그녀는 청와대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5천만 국민의 지도자였다. 지금은 죄수번호 503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왜 최순실을 믿었는가? 언제부터 잘못됐는가? 답은 없었다. 그저 긴 밤만 계속됐다. 2016년 10월 24일, 사건이 터지기 나흘 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무엇을 논의했는가? 공식 기록은 없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회의 주제는 최순실 문제였다. 언론이 움직이고 있었다. JTBC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청와대는 위기를 감지했다. 비서실장 이원종이 제안했다. 대통령님, 선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근혜는 거부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증거가 없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JTBC 손에 있었다. 태블릿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포렌식 분석이 진행됐다. 파일 생성 날짜, 수정 이력, 메타데이터, 모든 것이 확인됐다. 일부 언론은 JTBC를 의심했다. 조작된 것 아닌가? 하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감정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진짜였다. 2016년 10월 28일 방송 후 청와대는 패닉에 빠졌다. 비서관들이 긴급 소집됐다. 누가 태블릿을 버렸는가? 왜 독일에 있었는가? 최순실은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이상했다. 코리아타임스는 10월 30일 보도에서 그녀의 말을 인용했다. 저는 그 태블릿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었다. 아마도 비서가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은 그녀의 것이었다. 이메일 계정, 편집 기록, 코멘트 모두 최순실을 가리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대통령 취임식 전부터 기밀에 접근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취임 이틀 전, 최순실은 이미 국가안보회의 문서를 받았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다. 어떻게 민간인이 취임 전에 이런 문서를 받았는가? 정호성 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코리아 헤럴드는 2017년 2월 4일 보도에서 그의 말을 인용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최순실 씨가 관여했습니다. 인수위원회 문서도 그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안보 위협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많은 것이 나왔다. 최순실은 장관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받았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핵심 부처 장관들의 이름을 그녀가 먼저 알았다. 그녀는 이 명단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일부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했다. 대통령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들은 거절했다. 그들은 장관이 되지 못했다. 어떤 후보자들은 받아들였다. 그들은 임명됐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이 검증했다. 그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협조했다.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다. 왜 최순실의 개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김기춘은 대답했다. 대통령님의 뜻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면 불법도 따라야 합니까? 김기춘은 침묵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현실이었다. 대통령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법보다 위에 있었다. 헌법보다
강했다. 최순실의 권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돈이 아니었다. 직함도 아니었다. 단 하나, 박근혜의 슐러였다. 40년의 관계, 어머니가 죽은 후 시작된 유대. 샤먼의 딸이 대통령의 멘토가 됐다. 종교적 믿음인가? 심리적 의존인가? 정신과 전문의들이 분석했다. 한 의사는 언론에 말했다. 이것은 코칭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심리적 지배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박근혜는 왜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박근혜는 외로웠다. 가족이 없었다. 남편도 자녀도 형제도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떠났다. 최순실은 그 빈자리를 채웠다. 친구이자 언니이자 조언자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박근혜의 전부였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국가가 대가를 치렀다. 민주주의가 희생됐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촛불이었다. 모두가 촛불을 들었다. 서울의 밤이 빛으로 가득 찼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다. 이것은 폭동이 아니었다. 혁명도 아니었다. 그저 평화로운 시위였다. 아이들이 있었다. 노인들이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왔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단 하나. 박근혜 퇴진. 매주 토요일 광장은 가득 찼다. 11월 12일 100만 명. 11월 19일 150만 명. 11월 26일 200만 명. BBC는 2018년 4월 5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평화 시위였다. 그리고 성공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추락했다. 10월에는 20%였다. 11월에는 5%가 됐다. 역대 최저였다. 여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당 의원들이 한 말이었다. 11월 29일 박근혜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녀는 TV에 나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국회가 원한다면 저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광장의 함성은 더 커졌다. 12월 3일 국회가 움직였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분열됐다. 일부는 찬성했다. 일부는 반대했다. 투표일은 12월 9일로 정해졌다. 대한민국이 숨을 죽였다. 탄핵이 가결될까? 필요한 표는 200표였다. 야당만으로는 부족했다. 여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했다. 12월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투표가 시작됐다. 의원들은 한 명씩 투표함에 표를 넣었다. 비밀 투표였다.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오후 5시 개표가 끝났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필요한 200표를 훨씬 넘었다. 여당에서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다. 광화문 광장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울었다. 포옹했다.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이겼다. 박근혜는 즉시 직무정지됐다.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통령 자격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60일 안에 결정해야 했다.
심리가 시작됐다. 증인들이 소환됐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그들은 모두 법정에 섰다. 가장 주목받은 순간은 최순실의 증언이었다. 2017년 1월 16일, 그녀가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제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30번 이상 같은 대답이 반복됐다. 코리아 헤럴드는 2월 4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최순실은 모르겠습니다를 130회 이상 반복했다. 재판관들은 짜증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이 말했다. 증인은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만 반복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만 보냈다. 그들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봤다. 2017년 3월 10일 판결에서 재판소는 명확히 밝혔다. DW는 같은 날 보도에서 재판소의 말을 인용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개입을 완전히 숨겼다.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비난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 은폐였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것을 숨겼는가? 시스템이 있었다. 최순실과의 통화는 기록되지 않았다. 특수 암호화 전화를 사용했다. 문자 메시지도 자동 삭제됐다. 최순실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는 공식 출입 기록이 없었다. 후문으로 들어왔다. CCTV도 꺼졌다. 비서관들도 몰랐다. 문서 전달도 비공식 경로였다. 이메일이 아니었다. USB였다. 또는 종이 출력물이었다. 읽은 후 바로 파쇄됐다.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다. 최순실의 태블릿이었다. 그 태블릿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 수천 명이 모였다. 일부는 박근혜를 지지했다. 태극기를 흔들었다. 탄핵 무효를 외쳤다. 주로 노년층이었다. 그들에게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었다.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다. 대부분은 탄핵을 원했다. 촛불을 들었다. 파면 확정을 기대했다. 젊은이들, 가족들, 직장인들, 5개월간 광장을 지킨 사람들이었다.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순간 모두가 알았다. 만장일치였다. 8대 0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거리가 폭발했다. 한호성, 울음, 포옹. 5개월의 싸움이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예일 로스쿨은 2017년 5월 보도에서 재판소 판결을 분석했다. 재판소는 박근혜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겼다. 기밀을 유출했다. 재벌들을 강요했다. 재판소는 계속해서 말했다.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 국민을 속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다. 3월 12일 일요일 오후 그녀는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경호원도 없었다. 비서도 없었다. 홀로였다. 하지만 자유는 이틀뿐이었다. 3월 30일 새벽 검찰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그녀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번호 503, 6제곱미터 독방.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새 집이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박근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최순실을 도왔을 뿐입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숨겼습니까? 왜 국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2017년 4월 17일 첫 공판. 박근혜는 법정에 섰다. 표정은 없었다. 눈은 허공을 봤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진술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근혜는 짧게 말했다. 저는 이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그 후 그녀는 6개월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거부였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출석했다. 증거가 제출됐다. 은행 기록, 이메일, 통화 기록, 문서. 300건이 넘는 증거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안종범의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 언제 만날지, 무엇을 약속할지. 그의 증언이 핵심이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기업별 금액까지 정하셨습니다. 삼성 증인도 나왔다. 현대차 증인도 나왔다. SK, LG, 롯데. 모든 재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청와대에서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받았다. 이것이 재벌의 현실이었다. 그들은 강력해 보였다. 하지만 정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이야기, 이화여대 부정입학, 교수들의 특혜, 학점 조작.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2017년 1월 1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 그녀도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그녀는 유명한 말을 했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이 한마디가 전국을 분노케 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공정하지 않다. 기회가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박근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금수저와 흑수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2018년 4월 6일 박근혜의 판결일. LA타임스는 같은 날 보도했다. 박근혜 24년 징역형 선고. 재판장 김세윤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반성도 없다. 벌금도 무거웠다.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총 215억 원이었다. 2018년 2월 최순실도 판결받았다. 20년 징역형. 알자지라는 2월 13일 보도에서 재판장의 말을 인용했다.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개입했다. 수백억 원을 강요했다.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 이재용도 유죄였다. 2021년 1월 2년 6개월 징역형. BBC는 1월 17일 보도했다. 삼성 이재용 뇌물 혐의로 징역형. 하지만 그는 8월에 가석방됐다.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실제 복역은 18개월이었다. 불공평했다. 박근혜는 24년인데 이재용은 18개월?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작동했다. 재벌은 다르게 취급됐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달랐다. 촛불 시위는 끝났다. 하지만 그 정신은 남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웠다. 국민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2016년 겨울의 유산이었다. 2021년 1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법정.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CNN은 같은 날 보도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었다. 최종이었다. 박근혜는 69세였다. 출소할 때는 89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었다. 벌금과 추징금도 확정됐다. 총 215억 원, 약 1,800만 달러. 하지만 그녀에게 돈이 없었다. 삼성동 자택만 남았다. 그것마저 압류됐다. BBC는 2021년 1월 13일 보도에서 이렇게 썼다. 박근혜는 현재 69세다. 20년형을 다 채우려면 89세가 된다. 최순실은 어땠는가? 그녀도 20년형을 받았다. 2018년 2월 13일 판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면회객은 없다. 가족도 연락하지 않는다. 딸 정유라는 독일로 추방됐다. 2017년 5월 대한민국 재입국이 금지됐다. 그녀는 지금도 독일 어딘가에 산다. 사과는 없었다. 이재용은 달랐다. 2021년 1월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8월 13일 가석방됐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었다. 경제적 이유라고 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왜 재벌은 특별 대우를 받나?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재용은 삼성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부회장이다. 2025년 그는 공식적으로 사면됐다. 선거 기록도 삭제됐다. 공정했는가? 아니었다. 박근혜는 22년을 복역하는데 이재용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2021년 12월 30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가 특별 사면됐다. 새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권고였다. 이유는 건강이었다. 박근혜는 어깨 수술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도 있었다. 교도소 병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3년 9개월 만이었다. 실제 복역 기간은 4년 9개월이었다. 22년 중 5분의 1도 안 됐다. 거리에는 양측 시위대가 있었다. 한쪽은 환영했다. 태극기를 흔들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다른 쪽은 분노했다. 촛불을 들었다. 사면 무효. 정의는 어디에? 박근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탔다.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그 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반성도 없었다. 침묵만 있었다. 최순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녀는 사면되지 않았다. 2026년 2월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남은 형기는 12년이다. 공정한가? 대통령은 사면받고 민간인은 계속 복역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는가? 법이 바뀌었다. 2017년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강화. 공무원의 뇌물수수 처벌이 강화됐다. 청와대 시스템도 바뀌었다. 비공식 자문은 금지됐다. 모든 외부 자문은 공개돼야 한다. 문서 전달 과정도 기록된다. 대기업 기부 시스템도 개혁됐다. 재단 설립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충분한가?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7%가 여전히 재벌과 정치가 유착돼 있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72%로 증가했다. 촛불은 승리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많다. 최순실의 해외 계좌는 얼마나 더 있는가? 누가 그녀를 도왔는가? 청와대 내부의 공범은 몇 명이었는가? 일부 문서는 여전히 비밀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관련 문서, 외교기밀, 군사정보, 최순실이 본 문서들이다.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감옥에서 그녀는 침묵한다. 면회를 거부한다. 변호사와도 말하지 않는다.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삼성동 자택에서 혼자 산다. 친구도 없다. 방문객도 없다. 때때로 근처 교회에 간다. 그게 전부다. 그녀는 후회하는가? 최순실을 원망하는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가? 아무도 모른다. 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JTBC. 기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상을 받았다. 2017년 한국 기자상 대상, 2018년 아시아 언론상. 전 세계가 그들의 용기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도 대가를 치렀다. 협박 전화가 왔다. 집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경호를 받아야 했다. 진실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 광화문 광장은 지금 어떤가? 촛불은 꺼졌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한다. 2016년 겨울, 영하의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날들을, 목이 쉬도록 외쳤던 구호들을,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을. 그것이 민주주의였다. 국민이 권력을 바꿨다. 거리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는 사면됐다. 이재용은 자유로워졌다.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다음 촛불은 언제 켜질까? 다음 싸움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시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다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웠기 때문이다. 침묵하면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서울구치소 독방 312호. 최순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창문 밖을 본다. 하늘만 보인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후회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가? 20년.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다. 충분히 긴 시간이다. 생각할 시간. 돌아볼 시간. 하지만 최순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을 것이다.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삼성동 자택. 혼자 살아간다. 세상과 단절됐다. 과거에 갇혔다. 두 여자. 한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권력의 끝이다. 이것이 부패의 대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해 촛불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